음. 자, 이번 이제 노동시장론입니다. 61번인데, 실업 결혼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돼 있는데, 자, 문제 색깔이 검정색이죠. 자, 이거는 말이죠. 이해를 하려면은 정말 간혹 나오는 문제인데,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거는 어떻게 해요? 틀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답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 실업의 종류를 알게 될 텐데,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실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 결혼 곡선 뭐 해서 베브리지 커브 뭐 뭐라고 하는데, 여하튼 이거 가지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기억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거기에 시간을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건 넘어가면 됩니다. 62번입니다. 유니온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샵의 종류는 샵, 가게, CU예요. CU예요 해도 돼요. 샵이 뭐지? CU예요. CU 편의점이다. CU예요. 그래서 클로즈샵, 유니온샵, 그 다음에 에이전샵, 오픈샵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앞에 했던 거 복습입니다. 일반 법과 유니온샵이니까 가운데 이거죠.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는 채용 후 일정 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해야 된다. 그렇죠. 일정 시간 내에 유니온 가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클로즈샵은 가입이 돼야 입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옳은 건 이게 맞네요. 조합원이 아닌 자는 채용이 안 된다. 클로즈샵이죠. 노동조합의 노동 공급원이 독점하는 건 뭡니까? 클로즈샵입니다. 이거 공급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조합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관련 노동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클로즈샵이 되겠죠. 채용 전후 근로자의 조합 고입이 완전히 자유롭던 것은 오픈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이제 복습을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63번입니다. 완전 경쟁하에서 노동의 수요 곡선을 우하향하게 하는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건 간단히 일단 할게요. 이게 그래프가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노동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왜? 기업주에서 보면 임금이 높으면 인원을 조금밖에 고용을 못해요. 노동 수요는. 임금이 내려올수록 기업은 인건비가 싸니까 많은 인원을 이렇게 고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은 돈이 많을수록 노동을 많이 하려고 해요. 우상향하고 우하향 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간단히 일단 정리를 하고요. 노동 수요 곡선 우하향하게 하는 거는 안 그래도 우하향하게 하는데 더 뭐냐면 우하향하게 만드는 하향으로. 자, 이럴 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기업주에서 인원을 해고를 한다 이거예요. 인원을.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수익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치킨 판매할 때 했죠. 이게 뭐냐면은 한계 생산력 때문에 그래요. 임금하고 매출하고 비교했을 때 임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종업을 줄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일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 한계 생산력입니다. 한계 생산력의 기준은 뭐라고요? 임금하고 그다음에 매출액하고 같아지는 요때예요. 치킨 1시간에 14,000원, 임금 1시간에 7,000원, 같아지는 때가 뭐가 됩니까? 그럼 반마리 하면 되잖아요. 반마리 하면은 이게 한계 생산이 된다. 한계 생산력은 바로 이윤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용어지만은 항상 이런 게 나올 때는 주된 요인은 노동의 한계 생산력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 요거와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때 우리가 보충으로 익히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형태의 능률급인가 해서 이것도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미국의 토인이 누군지 몰라도 좋아요. 이것만 보면 됩니다. 경영활동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그 이익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누는 거니까 뭡니까? 이익 분배제입니다. 이걸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오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골치 아프게 익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거 봅니다. 이익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는 이익분배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5번 문제입니다. 파업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해서 이게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근데 여기 자주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뭐냐, 파업을 할 때, 그림을 보면 파업을 할 때 이렇게 됩니다. 이 노동조합에 처음에 이렇게 하는 이 임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 측에서는 요만큼 주겠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만큼 달라. 회사는 요만큼밖에 못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의사가 일치되지 않으면 이때부터 뭐가 되는 게 이제 파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파업이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은 파업 가는 기간은 자 이렇게 고집만 부려서는 안 되죠. 그럼 노동조합에서는 조금 더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도 나도 조금 올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 흥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흥정.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됐다가 되는 거예요. 즉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거하고 기업 임금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파업기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만나는 요 기간이 어때요? 때에 따라서는 일주일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한 달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파업기간이 됩니다. 파업기간이 되는데 자 우리가 용어에서 애초에 노동조합이 이렇게 요구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저항곡선이라고 합니다. 저항곡선. 이게 저항곡선이고 그 다음에 기업주가 사용자가 주겠다 이렇게 하는 이 임금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양보곡선이라고 합니다. 양보곡선. 양보곡선과 저항곡선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은 한번 볼게요. 힉스의 파워별이 이게 힉스의 이론입니다. 힉스가 유명한 그 경제학자인데 이론이 많아요. 자, 파업 이론에 의하면 사용자의 양보 곡선과 노조의 저항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만나는 요 시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이제 파업 기간이 결정돼요. 요 말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뭐 이 어려운 용어도 약간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카트 챔블린 모형에 따르면은 뭐 카트고 뒤에 나오는 뭐 매버리고 상관없어요. 내용만 중요하니까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때 발생하는 사용자의 비용이 노조의 요구를 수락했을 때 발생하는 사용자의 비용보다 클 때 노조의 교섭력은 커진다. 그렇죠? 손해가 더 많은 쪽이 뭐냐면은 힘이 약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거부할 때 이 비용보다 수락했을 때 비용이 거부보다 더 크면은 또 어때 사용자는 힘이 약하고 노조는 힘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도 맞아요. 그래서 또 기억 니은이 맞고 문제는 뒷끝이에요. 매부리 이론에 따르면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이 사용자의 최종 수락
사용자의 최종 수락 조건보다 작을 때라고 이 밑에 이럴 때 파업이 발생한다. 그렇지가 않죠. 사용자 밑이 아니고 그 위에 있을 때 파업을 합니다. 이게 안 맞을 때. 여기 보면은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이 사종자의 수락 조건보다 낮는 데 있죠. 아니 낮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사용자는 1,000만 원 주겠다는데 노조는 이게 900만 원, 900만 원에 우리 파업 준비하겠다.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 사용자의 최종 수락 조건보다 작을 때가 아니고 클 때, 이 위에 있을 때, 이때 파업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게 쉽게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D것은 항상 틀린 걸로 답이 나옵니다. 매블이 나오는 게 틀려요. 네, 이렇게 꼭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도 골치 아프면 매블이 요거 생각해서 요거 빼고 기억 네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이걸 원래 조금 예쁘게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B는 노조의 저항곡선, 요 U를 저항곡선이라고 하고 A가 뭐냐면 사용자의 양보곡선이에요. 또 만나는 지점이 요게 이제 파업 기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답을 외워버리면 됩니다. 똑같이 나오니까요. 66번입니다. 노사관계 3주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건 우리가 한 노사정입니다. 노사가 일어날 때 한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 노사정을 외우면 됩니다. 여기 국기가 들어가지 않고 정당 사용단체가 아닙니다. 노사정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 행정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노동 공급의 탄력성 값이 0인 경우 노동 공급 곡선의 형태는 되는데 할 수 없이 이 탄력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되죠. 우상향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원운종이라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이렇게 봅니다. 요 Y축이 뭐냐면 임금이에요. 임금. 요게 노동 공급이니까 요거는 이제 노동 공급이 노동 공급. 임금이 올라갈수록 노동 공급이 자꾸 커지죠. 예,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비례 칸마다 이렇게 정비례하죠. 1대1입니다. 1대1, 2대2. 요게 같은 비율로 이렇게 나가요. 요 때를 같은 비율로 나갈 때 요것을 뭐냐면은 탄력성을 1이라고 합니다. 1. 요게 바로 한 개 그 생산력이 그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요게 1이 되는 거예요. 요걸 생각하죠. 그래서 탄력성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 공급 곡선이 어때요? 45도 방향으로 쭉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봅시다. 이렇게 가면은 자 요거는 지금 몇 개 움직였습니까? 한 개 움직였죠. 여기까지 한 개 움직였고 자 임금은 얼마로 움직였죠? 2칸 움직였죠. 그래서 이 노동 공급이 움직인 선과 그거를 임금이 변화율, 임금 변화율은 둘이죠.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탄력성은 1 나누기 2가 돼서 0.5가 돼버려요. 0.5.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또 이번에는 조금 더 가면은 이렇게 3으로 갈 수도 있어요. 3으로. 그러면 0.33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는 0.33이 되고
자, 이게 자꾸 작아질수록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수직이 돼. 이렇게 수직이 됐어요. 수직이. 수직이 되면 이때 수직이 돼요. 이 수직이 되면 이때는 0이 됩니다. 수직이 되면 0이. 탄력성이 0이 되버려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장 간단하게 설명. 이번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요거는 요거 보니까 두 칸 움직였죠. 노동 공급 곡선은. 임금은 얼마 움직였습니까? 한 칸밖에 안 움직였어요. 여기서 보면 한 칸. 1로 나누면 이때는 탄력성이 2 나누기 1이 되는 게 이때는 2가 됩니다. 근데 이게 또 3으로 되면 또 어떻게 될까? 3이 되고 나중에 되다 보면 이게 쭉 완전 수평이 될 때예요. 수평. 수평이 될 때는 이 값은 어떻게 무한대가 돼버려. 수평이 될 때. 왜냐면은 3, 4, 5, 6, 7, 8 계속 가는 거예요. 한 칸 움직일 때 1, 두 칸 움직일 때 2, 3, 4, 5, 6, 7, 8 나중에는 무한대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자, 요거예요. 요거 지금 짧은 시간에 이게 이해되기가 만만치 않을 건데. 자, 수직이 되면은 탄력성 값은 뭐가 된다? 0이 되고 수평이 되면 무한대가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혼돈을 지금 들었을 때는 수직은 제로고 수평은 뭐다? 무한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또 시간 지나다 보면 까먹기가 좋거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은 B는 B가 아니고 요걸 하셔야 됩니다. 앞에 하나 용어를 더 설명해야 됩니다. 자, 1일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탄력성을 1이라고 해요. 1. 탄력성을 1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꾸 높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탄력성 값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면은 우리가 1보다 값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보다 이게 크면은 탄력적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값이 작으면 비탄력적, 1보다 클 때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1보다 작고 제로가 되면은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나중에 이 그래프가 수직이 되고 그래 무한대가 되면은 뭐가 된다? 이때는 무한대가 되면 수평이 된다. 이렇게 수평. 자, 요래서 비탄력적 뭐라고요? 수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비탄력적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제로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완전 비탄력이라고 합니다. 1보다 적을 때는 그냥 비탄력적이다 하는데 그 값이 제로일 경우는 우리가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한대가 될 경우에는 뭐라고?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합니다. 용어가 이렇게 막 헷갈리죠. 그러나 일단 요까지만 그냥 대충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뭐냐면은 수직이 되면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수비예요. 수비. 수비. 비는 어떻게 해요? 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 그래서 수직이 되는 것은 뭐다? 비탄력적이다. 이 말 이렇게 요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비탄력적이 되면 수직에 가까워진다. 요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일단은 지금까지 설명을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답을 찾는 거는 이 수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수직이 비탄력적이면 수평은 뭐다? 완전 탄력적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탄력성 값이 0인 경우다. 0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비탄력이 되죠. 그러니까 수직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0인 경우는 B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니까 이게 수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평은 어떻게 된다고요? 0이 아니고 아까도 했다시피
이 그림에서 무한대가 될 때 수평이 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0은 비탄력적이죠. 무한대는 탄력적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더 크니까. 그래서 비탄력적인 거는 B는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 비탄력적은 위에서 아래로 수직이다. 요걸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요걸 기억해 놓으면 뭐가 될까요? 반대인 경우, 0이 아니고 무한대인 경우에는 뭐다? 이건 수평이다. 이렇게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6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임금 교섭 이전 노동조합의 전략을 바르게 짝된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파업을 하기 전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파업을 하면은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말을, 우리 요구 조건을 안 들어주면은, 한 달 후부터, 뭐, 며칠부터 파업을 한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15일 후에 노조에서 파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노조에서 파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작전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작전을 한번 보세요. 이 노조의 작전이 있고, 그러면 또 사용자는 뭐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사용자도 작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노조의 작전입니까? 사용자의 작전입니까? 한번 봅니다. 재고를 많이 비축을 해 놓습니다. 노조는 재고를 비축하지 않죠. 그러면은 불리하잖아요. 이거는 사용자의 전략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파업 투표를 하는 거는 누가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죠. 노동조합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맞겠죠. 파업 기금을 비축을 합니다. 파업하는 데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노조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생산 공장의 이전입니다. 생산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할 수가 없어요. 사용자의 권한이죠. 노동조합이 어떻게 이 공장을 이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용자의 권한이 되겠고, 임금 이외의 수입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 파업기간은 아무래도 임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가족 생활도 또 줘야 될 것이고, 이러니까 딴 수입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건 요거는 노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은 니은, 디건, 미음이 되겠네요. 니은, 디건, 미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용자 전략인가 그 입장에서 노동조합의 입장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문제는 답이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69번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계 생산이 또 나오거든요. 다음은 근로자의 노동 투입량, 시간당 임금이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업이 노동 투입량을 5,000시간에서 6,000시간으로 증가시킬 때 노동의 한계 비율. 자, 이래가 도표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도대체 이걸 보면 이걸 뭐 우째 풀라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한번 일단은 보시면은 대충 감을 잡으시고 또 다음에 또 반복해서 나올 때 이게 익숙해집니다. 이제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단 요 기준을 5,000시간에서 6,000시간입니다. 5,000시간과 6,000시간입니다. 자, 5,000시간이고 그다음에 6,000시간 되어 있는데 5,000시간의 임금이 얼마입니까? 시간당 6,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때 항상 임금을 계산해야 되겠죠. 임금. 우리가 한계 비용, 한계 수입, 한계가 나오면은 항상 임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5,000시간에 6,000원이면은 30에서 공이 이렇게 이게 이때 임금이 이게 됩니다. 이게 돼요. 그 다음에 이때 봅시다. 이제 6,000시간인데 임금을 1,000원 올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6,000원 곱하기 7,000하면 6, 7이 42 곱하기 0이 6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뭐 하면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000만 원, 4200만 원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시간당이 1000단위 아닙니까? 1000단위니까 1000을 우리가 빼줘야 돼요.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때 임금과 요때 임금의 차이예요. 요때 임금이 1000시간 기준으로 할 때 이렇지만 시간 단위로 나눠보면 뒤에 1000을 빼야 되니까 요때가 42,000원이에요. 42,000원. 그 다음에 5,000 단위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3만원이에요. 3만원. 그러면은 5,000에서 6,000을 증가시킬 때, 자, 임금이 얼마가 늘었습니까? 임금이 12,000원이 증가됐죠? 3만원 하던 게 42,000원. 임금이 이만큼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게 매출도 얼마가 돼야 됩니까? 12,000원 이상 더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뭐냐면은 손해를 안 보고 임금과 매출이 일치된다. 임금하고 매출이 일치가 될 때 이때 우리가 한계 생산, 이익을 낼 수 있는 한계 생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럼 답은 간단해요. 이렇게 계산해서 이게 42,000원, 이게 3만원이니까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네, 12,000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12,000원으로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은 문제 풀이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 뒤에 동그라미 3개를 없앴냐면은 우리가 시간당으로 해야 되니까 1000단위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을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만만치가 않죠. 예, 그러나 만약에 이 문제가 어렵다 싶으면 이 문제가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거 도무지 뭐 연구하기 싫다. 그러면은 포기하면 됩니다. 네, 포기를 하더라도 정말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 확실하게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말이죠. 이 FM대로 공식대로 풀면 이래 됩니다. 복잡해요. 차라리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보면 뭐 공식이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해요. 뭐 간단한데 5, 6, 30, 6, 7, 42 그러면은 빼고 나면은 42,000원 3만원 요게 3만원 3만원 요게 42,000원 그럼 우리가 요걸 한번 또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6,000에서 7,000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요게 42,000원이죠. 그럼 요거는 7, 8이 얼마 됩니까? 56이니까 56,000원이 돼요. 자, 임금을 이만큼 올렸으니까 매출도 이만큼 올려야 본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매출을 올리려면 앞에가 얼마입니까? 42,000원, 56,000원. 56,000원에서 42,000원 빼면 어떻게 됩니까? 14,000원이 돼야 매출이 올라야 어떻게 됩니까? 임금하고 매출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왜? 이만큼 임금 올렸으니까 매출도 올려줘야 된다 이 말이 그래야 임금하고 같아지는 거죠. 뭐 이렇게 풀어도 마찬가지. 한계는 각 단위마다예요. 7, 8이 56, 9, 8이 72. 임금이 더 올라가서 72,000에서 56,000원 빼면 이때는 16,000원 돼요. 네, 더 올라갈수록 자꾸 임금의 갭이 크잖아요. 그만큼 매출도 많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은 이게 이제 한계 생산 계산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한계 생산 계산법은 우리가 또 다음에 또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70번입니다. 다음 중 직종별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요거 우리가 직종별로도 임금의 차이가 나타나요. 직종별 임금 격차가 똑같지는 않거든요. 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비경쟁 집단입니다. 비경쟁 집단 같으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독과점이라고 해요. 이럴 때는 임금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경쟁 집단 같으면은 우리가 거의 임금이 같아집니다. 왜? 무한대로 올릴 수 없고 딴 데보다 적게 줄 수는 없고 이렇게 돼서 평균화가 돼요. 비경쟁 집단은. 경쟁 집단은 그렇게 비경쟁 집단은 왜 그래 되냐, 이게 독과점이에요. 경쟁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 오너가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경쟁 집단은 임금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라고 하는데, 보상적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원은 본사 에어컨 있고 뭐 복지시설 잘 돼 있고 기숙사 있는 여기에 근무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지방에서 근무하는데 여기는 에어컨도 없고 뭐 선풍기 틀어야 되고 복지시설도 없고 이래요. 이럴 때 만약에 여기 근무하는 사람과 여기 시골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임금을 만약에 똑같이 준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여기 근무를 안 하겠죠. 뭔가 보상을 해줘요. 여기보다는 내가 고생을 더 많이 하니까 이만큼 더 보상해서 임금을 더 주겠다. 그렇게 해야 이 시골에 근무하는 사람이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 임금이 이 사람 임금보다 많아져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래서 임금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적 임금 격차도 임금 격차가 생기는 발생 원인에 해당이 돼요. 자, 과도적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A라고 하는 회사는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임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B라고 비슷한 회사가 B라고 하는 회사가 새로 신설되었어요. 자, 새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자, 똑같이 우리도 500만 원 준다라고 하면은 근로자들 여기 잘 안 가요. 왜? A라고 하는 회사는 오랫동안 신뢰가 있어가지고 이 회사는 오래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직장이 안정적일 것이다. 신뢰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B는 신생 회사예요. 저 500만 원 여기 있는 사람이 일로 잘 안 가요. 600만 준다 잘 안 갈 수도 있겠죠. 왜? 이 회사 신생돼서 경험이 없어가지고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A 회사가 500만 준다라고 해서 B 회사도 500만 준다라고 하면은 이 새로운 근로자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임금을 700만 원에 800만 원 준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줄 수는 없죠. 뭐 회사가 신뢰가 쌓일 때까지는 그렇게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과도적 임금 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과도적 임금 격차는 다른 예로도 설명할 거리가 있겠지만은 생각이 요것만 해도 충분히 이게 과도적 임금 격차구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맞는데, 발생 원인이 맞는데 4번에 직장 간 자유로운 노동 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 아담 스미스의 완전 경쟁 시장 이론할 때 완전 경쟁 시장에 특징이 있다. 특징이 첫째는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노동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노동 이동이 자유롭고, 세 번째 모든 정보를 전부 다 공유를 다 하고 있어요. 근로자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에 직종 간 자유로운 노동 이동이라고 했죠. 직종 간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다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는 아담 스미스의 완전 경쟁 시장이구나 이렇게 바로 매치가 바로 돼야 됩니다. 연결이 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제가 얘기할 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그거 할 때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 다른 문제를 풀 때 많이 응용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은 특징이 뭡니까? 물론 이동이 자유롭고 정보를 다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중요한 핵심은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4번에 직장 간 자유로운 노동 이동이라고 하면서 이게 다시 말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고, 그러면은 직종 간 자유로운 노동 이동하면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 뭡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막 격차가 나면은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 없습니다. 직종 간 자유로운 노동 이동이 안 됩니다. 이래서 4번이 틀린 이유는 요거는 뭐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요 말은 직종과 자유로운 노동이동 또는 정보를 다 공유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은 뭐다? 항상 중요한 게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를 위해서 좀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의 그 특징에 대해서 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 다음에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인의 사용 시간이 일정할 때 작업장까지 통근 시간 증가가 경제활동 참가 여부가 총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거 보면 회사인데 요 가까이서 출퇴근할 사람이 있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봅시다. 이때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회사에 취업하는 거와 멀리 있는 사람이 이 회사 취업하는 게 어떤가 물어보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출퇴근 시간이 통근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럼 어때요?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멀리 있으니까 경제활동 참가 이렇게 하면은 이 회사에 입사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당연히 어떻게 감소가 되겠죠. 감소. 그래서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2번과 4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아무리 뭐 좋다 하더라도 내가 출퇴근하는데 너무 멀리 걸리면은 포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래도 내가 근무를 했어요. 멀든 말든. 그럴 때 자, 이 사람이 근로시간이 회사 근무시간이 길까요? 아니면 짧을까요?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죠. 왜? 이 사람은 퇴근 뭐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되지만은 멀리 있는 사람은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해야 될 경향이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된다? 줄어듭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즉 무슨 뜻이냐? 이 회사에 취업할 확률, 실업자가 안 되고 취업자가 될 확률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근로시간은 멀리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해서 71번까지는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노동시장론은 이제 다 마무리를 할 건데 72번은 우리가 쉬었다가 할게요. 72번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시간이 지금 8시 19분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한 시간을 드릴게요. 오늘 노동시장론은 진도되니까 8시 3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식사하셔야 될 분들은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녹화를